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누리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통일부 21기, 22기, 교육위원도 하고 있는 이성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요. 오늘은 저랑 영상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저희가 찍어온 영상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화면은 하늘이 상당히 맑죠. 제가 보는 화질은 정말 좋은데요. 이 좋은 화질을 줌이라는 걸 통해서 또 화면 공유를 하다 보니까 화질이 한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좀 보면서 대리 여행이라고 하죠. 대리만족점 그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전 강의는 북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그냥 가볍게 파주를 좀 둘러보고 파주 평화통일 기행을 좋은 날 다닌다라는 느낌으로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에 대해서는 전문적 이야기보다는 파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프닝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은 하늘을 보면 지금 여름 하늘은 아니죠. 작년 가을에 날씨가 정말 좋았을 때 갔을 때 찍어온 영상인데요. 화면이 좀 끊기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 시원한 도 나오고 그러면 오늘 저랑 볼 곳은 먼저 임진각을 먼저 볼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임진각에 있는 뭐 망배단, 자유의 다리 그리고 지금은 이 지도에는 없는데요. 작년에 여기에 그 임진각 평화 곤돌라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곤돌라도 제가 타고 왔는데요. 곤돌라도 저랑 함께 한번 타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래서 좀 어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임진각을 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임진각 전망대를 가장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그래 저랑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올라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카메라라는 곳이에요. 보면 이렇게 사방이 다 보이는 심지어 찍은 사람 얼굴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잠깐 안 보여주고요. 아까 잠깐 봤는지 잠깐 보셨지만 여기 전망대 올라가면 여기 만안경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만안경은 무료가 아니고요. 500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500원을 그렇게 두고 열심히 보거든요. 보고 나서 꼭 북한이다. 북한이 저기 보이네. 너무 가깝네. 왜 저기를 못 갔지? 저렇게 가까운데 못 가서 아쉽다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파주를 많이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만안경으로 절대 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 하나 있는 게 그거죠. 철조망이 보이고 물이 보이면 그 너머가 다 불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 할아버님께서도 500원 듣고 열심히 만안경 보셨고요. 제가 여기 갔을 때 들었던 제일 황당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엄마랑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기 북한 사람 나이키 옷 입고 다녀라는 얘기가 제가 들었던 제일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 친구는 남쪽을 보고 그냥 만안경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그 친구 머릿속에는 북한인 줄 알았나 봐요. 북쪽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가면 사람들이 저도 여기는 잘 안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일부러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는 해요. 여기서 만안경 500원 듣고 보지 마세요. 봐봤자 북은 안 보이고요. 파주만 보입니다. 여기 그 건너편도 다 파주 땅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보려고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옆에 있는 망배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망배단을 보면은 망배단은 고향이 북이 있는 분들이 북이 고향이 있는 분들이 추석 설날 때 차례를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곳인데 문제는 이 만들어 놓은 이 망배단의 모양이 그 북을 그리워하는 모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비석이 총 7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뒤에 하나 또 있고요. 넷, 다섯, 여섯, 7개의 비석이 있는데요. 왜 비석이 7개가 있냐면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을 갈라지기 전에 정부 수립이 되기 전에 북쪽은 부가 이북 5도라고 하죠. 이북 5도였어요. 이게
강원도 빼고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북도였는데요. 북이 48년도에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수립한 다음에 49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같은 이런 모양으로 구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는 북은 구도라고 부르면 돼요. 이 부분 우리나라랑 똑같이 남쪽과 똑같이 북쪽도 9개의 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구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헌법상 북쪽은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비국가 단체인 그 반정부 단체인 북한이라는 정부가 강제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우리 헌법의 규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북이 행정구역 변한 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석의 7개는요. 원래는 5개는 이북의 5도를 뜻해요. 평양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를 뜻하고요. 2개는 우리 땅이었는데 빼앗긴 땅. 그러니까 개성도 원래는 경기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개성이 행정구역이 바뀌면 전쟁이 끝나고 멈추고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황해 북도로 바뀐 건데요. 그걸 우리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인데 찾아야 된다. 정식 명칭으로는 미수복지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을 그리워하는 5개의 비석과 우리 땅 찾아야 된다는 2개의 비석이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북을 그리워한 곳이긴 하지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냐면 저희는 저도 그렇고 저희 단체는 그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법으로 통해서 그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 지침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이중적으로 가리키게 해요. 이건 평화 통일의 대상이자 안보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만났어요. 같은 반에. 근데 선생님이 천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인 여러분 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잘 지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도 그렇고, 왜냐면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적처럼 대하기는 또 친구도 될 수 있다고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북을 바라보는 이중적 모습인데, 이 망배단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망배단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비석을 7개가 아니라 9개를 북쪽의 부도를 표현하는 9개의 이 비석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냥 비석을 없애라.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있는 망배단 중에 유일하게 이 파주전망대만 이렇게 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곳은 상당히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적이지 않은 곳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은요. 정영희 대표님께서 2015년에 이곳이 왔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좀 바뀐 곳이 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께 걸어볼게요. 이 철길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이 철길은 보셨을 거고, 이건 또 계속 360도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가 그 전망대, 이쪽이 있는 게 망배단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건물도 보이고요. 자, 바닥에 보면 많은 글씨가 써 있는데 혹시 여기서 멈춰볼게요, 제가. 나오거나 혹시 여기 써 있는 이 글씨 보이시나요? 이 글씨? 네, 평양이라고 써 있고요. 네, 이 기찻길은요, 경의선이 연결이 됐을 때 남과 북쪽을 지나는 역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기찻길이에요.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이제 쭉 갈 거고요. 가다 보면 이게 여기 오른쪽에 화면 오른쪽에 그때 없었던 이 소녀상이 있습니다. 근데 소녀상이 여기는 전국에서 특이하게 소녀상이 이렇게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왜 2개가 있냐면 위안부 문제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남북이 갈라지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쪽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 위안부 영상 사진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진이 그 일본 분과 위안부 여성이 한 4명이 서 있는데 한 분이 임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그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진 속에 있던 임신한 여성이 북쪽에서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박영심 할머니 그 모습이고요.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소녀상을 2개를 갖다 놓은 이유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를
북쪽으로 보내려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두 동상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이 글씨가 써 있는 것이 한쪽은 끝까지 쭉 써 있고 한쪽은 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상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글씨가 계속 써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곳을 북으로 보내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북쪽에도 우리가 북쪽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비석들을 이 위안부 헌호상을 북으로 보낼 거고요. 또 오늘 저희가 신청자의 명단을 쭉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특히 파주에 있는 은정고등학교나 그 뭐 어디야 강릉도 신청하셨고요. 선생님들이 비중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가 북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과거사 문제죠. 독도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일제 침략 문제, 그리고 강제 노역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북과 함께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일본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감옥에 계신 분께서 대통령 신분으로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돌리고 싶어도 국가가 혈안이기 때문에 돌리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북은 어쨌든 간에 일본과 그런 협정을 맺은 적이 없죠. 또 하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하고 한일협정 맺었죠. 그때 대일청구금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 깔고 뭐 포항철도 만들고 이러면서 경제 발전도 했지만 그 돈이 빙의가 돼서 일본은 지금도 우리는 사과했다. 니네 돈도 받아놓고 왜 이제 와서 또 딴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본에 큰 소리 못 내는 거죠. 근데 북은 당연히 그런 돈도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북은 일본에게 청구금을 우리는 그 당시 200달러인가? 200만 달러가? 정확히 얼마지? 기억 안 나네. 지금 돈으로 한 5천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북은 일본에게 10조에서 30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일본 얘가 우리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청구금을 10조에서 30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를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아베, 지금 스가 정권이잖아요. 스가도 그렇고 그 전에 아베도 그렇고 이 위안부는 북한하고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남북 관계나 이 북미 관계 이런 잘 모르시는 분은 북한이 뭐길래 일본이 저렇게 목을 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2018년 남북이 대화하고 그리고 북미도 대화하고 중국과 북도 대화하고 그 러시아와 북한도 대화하면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북하고 대화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베, 지금 스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본의 국제적 위신을 위해서는 북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북이 한때는 일본인 한 8명을 납치한 적도 있거든요. 그 사과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사과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 당시 고이즈미 총리랑 회담을 했을 때 2002년도에 회담을 했을 때 사과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과 북은요 지금 어떤 신교를 하고 있냐면 일본 아베도 그렇고 스가도 그렇고 북에게 우리 일본이 8명 납치한 거 사과해라. 가 대화 조건이면 북은 일본에게 내건 조건은 과거사 모든 문제 다 사과해라. 그리고 청구금, 배상금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이 북의 조건인데요. 이 조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많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김정일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이 일본이 납치 문제는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본인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과연 이 스가 총리가 그리고 저는 아베도 그렇고 지금 스가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를 일본이 인정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일본만 북하고 대화를 유일하게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왕따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옆에 있는 녹슨 철마를 또 보러 갈게요. 님생각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수많은 띠들은 통일 염원하는 이 글귀들이 써 있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녹슨 철마죠.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이 철마는 원래 여기 있던 곳이 아니고요.
이 임진역에서 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장단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장단역에 한국전쟁 직후에 이 기관사가 이 기차를 버리고 온 거를 나중에 발굴해서 이쪽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 기차는 51년도일 거예요. 그때 폭격을 맞아서 이렇게 한 1020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고요. 저는 원래는 학생들과 뭐 가족 간의 기행이 많이 가면 가끔 어머님들이 혹은 아버님들이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를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구멍이 많으니까 아들하고 딸한테 구멍 몇 개씩 세보라고 그런 걸 시키긴 하는데 1020개가 뚫려 있습니다. 제가 다 셀 수는 없겠죠. 이 기차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전쟁 당시에 폭격만서 이렇게 땄다고 하니까 다 이 기차를 폭파시킨 게 다 북한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차를 폭파시킨 거는 미군입니다. 이 기차가 북쪽에 들어가서 북쪽에서 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할까봐 그 미국이 비행기 폭격으로 폭파시킨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와서 이거 보면서 아우 북한 봐 북한이 나쁜 짓 했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기차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이 임진각 이 전시가요, 나름 평화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요. 아까 그 낭배단은 좀 많이 아쉽지만 여기는 좀 좋은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기행을 오거나 여행을 오면 항상 얘만 보고 가요. 이 철마만 보고 전쟁만 생각하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임진각에서는 이 강단역에서 철마를 옮겨올 때 함께 옮겨온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못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무, 지금 영상을 살짝 보이죠? 이 나무 한 그루가 이 철마와 함께 옮겨온 나무예요. 왜 옮겨왔냐면 이 철마가 벌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고 나서 철마에 이 구멍들이 큰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구멍 안으로 어느 날 뽕나무 씨앗 하나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 나무가 그 뽕나무 씨앗이 자라서 그 철마의 구멍을 이리저리 피하고 다니면서 자란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철마가 누워있고 철마의 큰 구멍을 통해서 이 뽕나무가 함께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옮겨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여기 보이는 이것만 보고 한국 전쟁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옮기는 우리가 그 한반도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통일, 평화 이런 거는 저는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마를 옮겨올 때 이 전쟁이 상처를 짚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뽕나무가 자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함께 봐야지만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평화, 새롭게 통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얘를 못 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 해설을 하게 되면 이 나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기행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써있긴 써있어요. 장단역과 함께 옮겨온 뭐 뽕나무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제대로 안 보고 지나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화면이.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 뽕나무를 꼭 함께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한국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이 철마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학생들이던 제가 같이 갔던 시민분들에게 다 물어보고 한국전쟁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전투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뭐 낙동강 방어 전투, 뭐 철의 삼각지 전투, 그리고 그 메가더 장군의 인제 상륙 작전 이런 것들밖에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위 안에 있는 조그만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전투죠. 전쟁이 전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전쟁 중에 전투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의 상징적인 것들, 이렇게 폭발된 것들이나 승패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졌다, 이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한국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파주에 있는 옛날에는 적군묘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북한군, 중국군 묘라고 불리는 거기도 한번 시간이 되면 좀 보긴 볼 건데요. 이제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전투 위주가 아니라
전쟁에 희생된 모든 분들, 민간인 학살도 그렇고요.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해야 돼야지만 전쟁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기억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의 시각으로 쓴 서사거든요.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 전사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충원에 묻혀 있고요. 끝까지 유해를 발굴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유해 발굴하고 있잖아요. 철원에서. 근데 우리가 전투 중에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죠. 그 중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신 억울하게 학살당한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한국전쟁에는 그 민간인이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끔찍하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알아야지만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그동안 남자의 언어로 썼다면 이제 좀 여성의 언어로 다시 써야 된다. 공감하고 평화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들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녹슨 철마를 봤고요. 아까 본 게 이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새로 만든 이제 곤돌라를 타볼 거예요. 네, 곤돌라를 또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싸운 거 아니에요. 카메라에 방해 안 되기 위해서 옆에 벽이 붙은 건데 카메라가 안 좋은 느낌이 좀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 줌을 좀 하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다리가 우리가 자유의 다리라고 알고 있는 다리입니다. 네, 이 정확히는 자유의 다리는 이 지금 이 철도는 지금 기차가 실제로 다니는 철길이에요. 경의선 철길. 지금 도라선역까지 다닐 수 있는 철길이고요. 그 당시 자유의 다리는 한국전쟁이 잠깐 멈추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자유를 찾아서 포로 한 12,000명 정도가 넘어왔다 해서 자유의 다리라고 붙였는데요. 자유의 다리는 이게 지금 철길처럼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폭격으로 다 조각이 묻어서 내려갔고요. 교량이 묻어서 내려서 이 밑에 지금 마우스 다니는 이 길 밑으로 임시로 만든 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자유의 다리였고요. 지금은 그 임시로 만든 나무 다리는 철거를 했고요. 지금 이건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서 복원된 이 기찻길입니다. 지금 파주가요. 파주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2018년부터 어떤 모습이 좀 바뀌었냐면 도로 확장 공사를 막 하기 시작해요. 특히 2018년에 막 시작됐고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통일대교라 통일로 자유로라고 하는 곳을 이제 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늘리는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못 쓰고 있지만 이 철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래는 상행하행이었는데 한국전쟁으로 다 무너졌던 거를 하나만 복원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남북관계가 실제로 대성공단이 다시 돌아가고 남북이 훨씬 더 많이 교류를 하게 되면 이 기찻길 하나 갖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길을 상행하행을 함께 복원하는 이 복원공사도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원공사를 통해서 남북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이 강, 이 임진강이에요. 그 임진강은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쭉 생각해 보면 북쪽이 높습니다. 남쪽보다. 그리고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거나 동에서 서쪽으로 많이 흐르죠. 뭐 예외로 뭐 두만강 같은 경우는 그죠?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 대부분 강들은 서에서 동에서 서로 혹은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이 임진강은요. 하류가 남쪽이고 상류가 북쪽인 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함께 쓰는 강에서 남과 북을 함께 흐르는 강이 하다 보니까 1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4개의 강, 특히 대표적인 강이 바로 임진강이고요. 특히 북한강도 상류는 수원지는 북쪽입니다. 근데 이 임진강은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만약에 그 평화의 댐이라고 혹시 아시죠? 그 옛날에 북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이 댐을 폭파시켜버리면 뭐 63빌딩이 다 잠긴다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열심히 돈 모아갖고 평화의 댐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대국민 사기극. 그것처럼 이 강을 함께 쓴다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북이 이 강을 자기들만 쓰기 위해서
상류에 축사를 짓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을 만들어서 이 오폐물 그리고 뭐 이런 환경물질, 오염물질들을 강으로 흘러보내게 된다면 이 파주에 계시는 이 수많은 농민들은 이 강을 쓸 수가 없겠죠. 근데 북은 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북도 이 강물로 물론 수력 발전도 하지만 북도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가 그 황해도가 당연히 그 평야기 때문에 우리도 농사를 지어요. 근데 북도 이 큰 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강댐이라고. 왜냐하면 그 농업용수 확보를 해야 되고 발전기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만들어 놓은 건데 2010년도에 그 북쪽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다시 나오네. 북쪽에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북은 댐문을 계속 닫다가 홍수가 나니까 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황금댐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강물 때문에 앞쪽에서 낚시하는 낚시꾼 7명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생겼어요. 2010년도에. 2009년도구나.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북한테 막 따집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야, 니네들이 갑자기 댐문 열어서 우리 낚시꾼 사망했잖아. 사과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대부분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과를 합니다. 북 그렇게 이상한 나라까지는 아니에요. 아, 우리는 몰랐다. 북이 뭐 일부러 연 것도 아닐 거고 홍수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열었을 뿐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일단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남과 북은 다시 모여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즉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 쉽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남과 북이 어떻게 약속을 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뻔하겠죠? 다시 우리가 댐문을 열게 되면 너희들에게 미리 통보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강물이기 때문에 북에서 연다고 해서 우리 쪽으로 뭐 10분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한 3, 4시간 정도의 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도 북에서 통보만 해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알겠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홍수가 나게 되면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10년도에 실제로 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북은 댐문을 열기 전에 남쪽에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 댐문 열어야 돼. 너희 조심해. 라고 해서 잠시만요. 문제가 생겼어요. 네. 댐문을 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댐을 만들어서 홍수는 대비가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는 가뭄이었죠. 지금은 뭐 봄에 많이 비가 상관없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봄 가뭄이 상당히 심했어요. 2016년까지만 해도 봄 가뭄이 엄청 심했는데 북에서는 이제 가뭄이 들면 댐문을 절대 안 열겠죠. 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도 강물이 마르고요. 여기는 파주는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서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가뭄이 들면 바닷물이 역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으로 이 염분이 있는 물이 거꾸로 올라올 수가 있대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해 농사는 완전히 다 망치는 거죠. 이때는 북이 댐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 북은 그냥 열어줘야 되냐. 남과 북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북이 댐문을 열어주면 우리도 북에 뭐 상응하는 뭐 비료를 보낸다든지 그러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강을 함께 쓰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야지만 이 강을 좀 더 평화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써야 된다. 지금 경기도에서도요. 임진강을 북과 함께 평화롭게 쓰기 위해서 TF7인가 구성해갖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하고는 대화가 끊겨서 안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이 강을 함께 이용하고 북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손해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곤돌라를 타고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곳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강물 넘으면 다 북인 줄 알았고요. 저게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 넘어가면 다 북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게 좀 밝혀졌고요. 여전히 그런 분이 계세요. 파주에서 만든 새로운 또 전망대예요. 평화정이라고 불리는 그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가면 산 위에 있는 전망대고요. 여기는 잘 꾸며놨습니다.
여기는 다시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또 찍어왔는데요. 자, 좀 볼게요. 평화정이라고 불리고요. 여기 보면 갑자기 다리 색깔이 나무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어디 있는지는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면 도보다리라고 적혀 있죠. 2018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 있는 도보다리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좀 이렇게 걸어 보면서 남과 북이 여기 2018년에 만나서 얘기했었지, 어떤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회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도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북한이 어디예요? 북이 어디 보여요? 라고 하는데 북쪽은 지도로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이 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북이 절대 안 보여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는 서해랑 남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설명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거기 보면서 저기가 북한인가 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여기 오면 사람들 다 북을 너무 보고 싶나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데 잘 모르면 내가 북한인가? 라고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북은 절대 안 보인다라는 거. 즉 임진강에서는 북한이 거의 아예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는 민통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곤돌라 비용만 내면 누구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곤돌라 비용이 좀 비싸요. 성인 9,000원입니다. 9,000원 내고 여기 가면 이런 곳에 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다른 곳 밑에도 또 있는데 밑에 영상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임진강을 다 봤습니다. 임진강을 다 봤고요. 이제는 저랑 함께 이제 이 통일대교를 건너갈 거예요. 통일대교는 사람이 건너간 것도 유명하지만 이 소떼가 건너간 게 제일 큰 사건이었죠. 제일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현대 지금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고향이 북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 당시 남으로 올 때 소 한 마리 파는 돈을 갖고 넘어와서 현대를 만들었던 엄청난 분이죠. 소 한 마리가 현대가 됐으니까 저 북에 있는 빚을 갚기 위해서 원금 한 마리, 이자 1,000마리를 북에 보낸 이 사건, 98년도 이 다리를 건너서 갔던 이 사건이 그 통일대교가 가장 크게 떠오르는 사건이고요. 또 두 번의 사건은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2018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고 북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때 그 우리는 천안함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김현철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명이 뭐였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여기를 스크럽 짜고 아예 막아버렸죠. 다른 사람은 오는 거는 이해해도 천안함을 일으킨 이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 사람 내려온 시간에 맞춰서 전날에 가서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들이 다 진을 치고 막아놨어. 못 오게 막아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현철은 평창 동계올림픽 가서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람 놀랐죠. 특히 자한당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간 거냐? 비행기로 간 건 아닌데 왜 갔냐? 왜 갔는지는 잠깐만 좀 이따 좀 보여드리고요.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짧지만 저와 함께 영상으로나마 통일대교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찍어봤어요. 원래는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검으로 통과하고 카메라 이렇게 몰래 떼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좀 찍었고요. 여기 흐르는 강이 임진강이고요. 저기 보이는 이 다리가 자유의 다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다리, 이 다리를 이제는 아까 봤던 바리케이트가 없이 남북이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환경이 빨리 열리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짧지만 이렇게 걷는 곳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걸 찍었는데 들어가는 게 영상이 좀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나오는 걸 썼는데요. 뭐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여주면 이게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아까 왜 그러면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갔냐? 이게 바로 임진각 파주에 있는 도로 이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를 막은 거예요. 통일대교를 여기 보이죠? 통일대교. 여기를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다리가 여기 던진교라는 다리가 하나 또 있어요.
이 뒤로 도로,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요. 이쪽 도로 이렇게 타고 마을 따라가서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나오면, 예, 이렇게 나오면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막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누구죠? 그 전 변호사, 걔가 물어봐요. 그 혹시 여기 막은 사람들 중에 군인 출신이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이곳에 다리가 더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들은 여기서 1박 2일 동안 흔한 말로 좀 쇼를 하다가 갔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이제 이 건너가면 이제는 이곳은 민통선 지역이고요. 민통선을 이제 볼 건데 저희가 이날이 찍은 게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 작년에는 그 또 아프리카 대절병도 있고 막 이래서 여기 관광이 많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올해 찍은 것도 있고 작년에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보여줄 건데요. 먼저 그 DMZ를 잘 구분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민통선하고 그 군산북해선, 남방 한계선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군사북해선 MDA라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공간을 우리는 비무장지대라고 부르고요. 비무장지대에서 이 군사북해선, 원래는 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에서 5에서 10km 떨어진 공간이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불러요. 왜 파주 임진각에서 북이 안 보이냐? 파주는 이 민통선 밖에, 임진각의 민통선 여기 밖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북을 보려면 최소 4km 이상을 바라봐야지만 북이 보입니다. 근데 만안경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보이거든요. 한 8km, 9km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북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민간인 통제선이 뭐고 민통선이 뭔지 그 DMZ랑 민간인 통제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잠깐 좀 넣은 거고요. 근데 원래 비무장지대는 남쪽 2km, 북쪽 2km, 총 4km의 면적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정전협정이 지난 지금 이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2013년 여기 보시면 철조망이 올라간 거거든요. 철조망이. 여기 보면은 그죠? 남자부 이 비무장지대 면적이 4km가 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3km도 없어요. 제일 먼 게 여기에 있는 2.5km. 제일 가까운 건 여기는 0.7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 파주 철원 곳의 전망대에서 군인 해설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군인들이 해설을 했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서로 야금야금 파먹고 들어갔냐라고 하니까 그 군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북한이 어겨서 우리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북이 어겼으면 우리는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야지만 북이 할 말이 있지. 똑같이 어겨놓고 누가 먼저 어겼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남과 똑같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그 9월 9일 날, 9월 19일 날 평양선언 하고 나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계 합의서가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이 비무장지대가 말이 비무장지대지 어떤 분은 순결비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안일비라고 하든지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적대행위 금지 구간 설정하자라고 해서 이런 협정을 맺었던 거고요. 물론 비무장지대가 진짜 비무장지대가 돼 있도록 거기 숨겨 있는 무기들과 그 쥐레들을 제거하는 건 필요하는데요. 쥐레 제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무기부터 빼야 되겠죠. 다행히도 남과 북은 2018년 그 GP라고 불리는 남과 북 한 200개가 있는 이 GP를 서로 10개씩 철거하기로 했죠. 원래 11개인데 10개는 철거하고 1개씩은 상징적으로 남기자. 그래서 우리는 철원에 하나를 남겼고요. 북은 저기 우리가 고성에 있는 거 하나 남겼고요. 북은 철원에 있는 곳에 하나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11개 중에. 이거 나중에 남북 사이가 좋아지면 무슨 박물관처럼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한때 싸웠었어. 아니고 지금은 잘 지내야 돼. 왜냐면 옛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도라전망대를 갈 거예요. 도라전망대는 끼고 온 게 있는데 여기는 2018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2018년 전에 갔던 분들은 옛날의 모양일 텐데 이건 새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찍어 왔긴 찍어 왔는데 좀 안타까운 건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어떻게든 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보라 전망대에서 찍은 풍경입니다. 여기서 북을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잘은 안 보이겠지만 조금 제가 줌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전신주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보이죠? 이거 하나, 둘, 셋. 색깔은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근데 여기도 전신주가 있죠. 왜냐하면 개성 공간으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신주가 있는데 북쪽 전신주가 검은색이에요. 혹시 여기 갔을 때 하늘색 전신주는 남쪽 방이고요. 갑자기 전신주가 검은색을 변했다. 그럼 거기는 북으로 보면 돼요. 또 하나 구분은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물이에요, 물. 조그만 천이 흐르거든요. 이 천 너머가 다 북이라고 이해하시면 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볼 건데요. 원래는 날씨 좋은 날 갔을 때는 여기 개성공단도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날 따라 선배님 또 카메라 자체가 그 전체를 찍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카메라의 한계이기도 해서 안타깝고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 남방 항해의 철책입니다. 그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끔 뉴스나 영화나 보면은 군인들이 잡고 다니는 이 철조망을 우리는 군사분계선 수전선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분계선은 서해부터 해서 동해 동쪽까지 0001번부터 1292번까지의 말뚝으로 박혀있는 그 조그만 편말로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말은 지금 육안으로는 확인이 거의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기 철조망은 남방 항해선 혹은 북방 항해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조망을 만지는 건 수전선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남방 항해선을 만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 이 만안경으로는 북을 볼 수 있고요. 이 만안경은 무료예요. 네, 근데 참 웃기죠. 돈 내고 보는 만안경은 북을 볼 수 없고요. 돈을 안 내고 보는 만안경은 북을 볼 수 있는 게 여기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상술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안경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나중에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봤고요. 또 어디를 볼 거냐면 이 도라전방도 올라가기 전에 있는 군부대의 모습이에요. 군부대의 이름이 여기 보이죠?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지. 평양 입성 선봉부대라고 적혀 있어요. 남북의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부대 이름이 평양 입성 선봉부대. 상당히 도발적이죠. 역지사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북에 있는 부대 이름이 하나가 뭐 서울 입성 선봉부대 뭐 이렇게 해보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역시 북은 쟤들은 안 변해. 쟤들은 적화통일의 약을 안 벌어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평양 입성 선봉부대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또 하나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2018년에 남과 북이 그 평양에서 공동선언 열릴 때 우리나라 뭐 이재용 그 당시 국방부 장관들이 많이 북에 갔잖아요. 그때 국방부 장관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거는 국방부 장관하고 평양에 내리면서 그걸 물어봐요. 혹시 장관님 평양 북한 처음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장관이 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제가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당시 군인 장관이었는데 장교고 원스타 수스타 이런 장군이었는데 제가 평양에 오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생각해보자면 맞다. 장군이 군인 신분으로 평양에 온다라는 건 협정 아니면 전쟁 때문에 가는 거겠구나. 처음이겠구나. 당연히 처음이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 하나의 좀 사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들리지만 이곳에는 갔을 때는 2017년까지만 해도 2018년 3월까지만 해도 상호 비방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렸어요. 방금 뭐 우리나라도 틀고 북도 틀고 난리가 났었는데 북쪽과는 거의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스피커 출력이 우리 게 워낙 좋기 때문에 북쪽과는 거의 안 들리고 우리 것만 들렸어요. 근데 그걸 2018년 4월 달부터 끄기로 했죠.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 4월 전에 2004년 6월 15일 날 처음으로 방송을 한번 껐더라고요. 그 당시 방송을 껐을 때 이 당시에는 남과 북에 이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 아나운서들이 서로 주고받은 멘트를 제가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적어 놓은 거예요. 북에서 먼저 방송을 합니다.
지난 50년간 함께해 준 국군 장병, 사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처음으로 괴뢰군, 미제의 앞서 이런 것도 안 쓰고 국군 장병이라고 호칭을 붙여주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군 정도 정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우리나라 아나운서도 몇분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호칭을 붙여줍니다. 인민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괴뢰군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인민군 여러분, 그동안 함께하여 고맙습니다. 통일의 그날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서로 너무 훈훈하게 방송을 껐어요. 이거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우리가 먼저 틀었죠. 먼저 틀었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방송을 틀 때는 저도 가보면 그렇게 걸그룹 노래만 주장창 들려요. 그렇게 트와이스, 소녀시대, 누구야, 레드벨벳, 이런 가수들 노래만 계속 나와요. 한때는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떤 짓까지 하려고 했냐면, 제가 표현이 좀 세게 해서 죄송한데, 이 파주 쪽에 전광판 큰 거를 갖다 놔서, 걸그룹 뮤직비디오도 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북에서 걸그룹 노래를 못 들어서 환장이 났나,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자료를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90년대 초반까지 지금은 중계하지 않은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중에 수영복 심사를 꼭 철원이나 비무장지대에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참여한 여성분들은 몰라요. 이 앞이 북이고 이 앞에서 북의 초소는 흔히 말하는 북의 GP는 그 요새화되고 지하에 숨어 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거기서 북쪽의 군인들이 항상 많은 경우 남쪽으로 본다라는 걸 군인들 말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박정희의 전두환 정권 때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수영복 심사를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영복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탈의실을 북쪽은 통유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3면만 벽돌로 쌓아놔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탈의실에 옷 갈아입으세요라고 하면 딱 들어갔을 때 여기 가보면 아까도 영상 잠깐 봤지만 이 자연이 나름 잘 보존되어 있어갖고 물론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환경이 되게 이쁘거든요. 아름답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설마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 만환경으로 자기들이 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우리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이 그거 보고 남쪽으로 넘어오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걸그룹 노래 듣고 남쪽으로 넘어와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누구 눈에 누구밖에 안 보인다고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북을 삐라나 이런 거 날렸다는 거, 삐라 얘기 좀 이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성기를 껐다는 그 당시 4월달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원래 제가 찍은 영상을 우리 날이 좋으면 대성동 마을과 기성동 마을이라고 하는 판문점이란다. 그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는 마을 두 개를 이게 깃대는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찍은 영상으로는 안 보였고요. 어쩔 수 없이 날이 흐려서. 대성동 마을과 기성동 마을, 우리는 흔히는 기성동 마을을 선전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또 주민들 잘 살고 있어요. 임시로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대성동 마을, 기성동 마을은 왜 만들어졌냐면 정전협정문에 명시돼 있어요. 정전협정문에 남과 북의 교장지대에 각자 마을을 두자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이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고향을 떠났던 이 주민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성동 마을과 기성동 마을은 서로 가까워요.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여서 서로 어떤 걸 했냐면 깃발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더 높은 곳에 자기 나라의 깃발을 올리냐를 심하게 경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시작은 우리였습니다. 대성동 마을에 있는 대성초등학교에 깃발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북이 오락하고 좀 더 높은 걸 만들어요. 우리는 또 질 수 없죠. 하나를 다시 허물고 좀 넓은 공터에다가 높은 깃발 하나 또 세워요. 그걸 보고 북도 자기도 질 수 없으니까 하나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지을 때는 약 100m, 정확히는 99.8m라고 그래요. 99.8m짜리 이걸 딱 세워요. 이제 게임 끝. 이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판단을 했는데 북도 가만히 있지 않죠. 북은 무려 한때 기니스북에 등재된 165m짜리 깃발을 하나 세워요. 딱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만할래.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게임이 끝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없고, 그죠? 아무 소용없는 이런 싸움을 한 거죠. 더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깃발 99.8m에 있는 태극기가 보이려면 태극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태극기 크기가 초등학교 교실로 따지면 한 4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개를 붙인 크기가 이 깃발 하나예요. 즉 평수 따지면 30평이 좀 넘는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 이 깃발이에요. 근데 이 깃발은 우리나라 태극기 법은 이 국기개량법은요. 태극기가 낡으면 무조건 갈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99.8m에 있다 보니까 바람에 얘가 항상 털려가요. 그러니까 천이 금방 찢어지겠죠. 그래서 일반 천으로 못 만들고 낙하산을 만드는 천, 특수한 천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극기는 1년에 많으면 15개, 적으면 11개에서 12개 정도의 깃발을 매년 교체를 해야 된대요. 이거 교체 비용이 1년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 깃발 교체 비용을 파주시가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매년 한 2천만 원씩 들어서 깃발을 계속 교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를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해서 어느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가북이 더 이상 자기 나라가 잘났다고 하는 이 깃발들을 자랑하면서 괜히 돈 2천만 원 쓰지 말고 차라리 이걸 내리고 진짜 1년에 2천만 원을 쓸 거면 남과 북의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깃발을 걸자. 그러면 그 2천만 원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괜히 태극기 2천만 쓰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그 이야기에 공감되는 거예요. 맞아. 왜 남과 북 서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이거는 깃발 싸움을 하면서 1년에 2천만 원 북도 뭐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지? 다 내리거나 아니면 남과 북의 평화를 상징하고 통일을 상징하는 한반도 길을 거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자, 그리고요. 혹시 제가 응진가 그 전망대랑 그 곤도로 타고 갔을 때 혹시 빨간색으로 역삼각형으로 크게 써 있는 거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지뢰, 비무장지대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뢰가 붙여 있는데요. 우리가 제가 아까 비무장지대를 어느 분은 안일비에서 무장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분은 숨길비라고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숨겨져 있다. 이 지뢰는 2015년 11월에 철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전차 지뢰라고 불리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지뢰가 아니라 탱크를 터트리는 지뢰를 이 트럭이 공사 현장에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운전자는 즉사했어요.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앞모양은 보면 나 저 정도로 즉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옆모양을 보여주면 이렇게 녹아내린 거예요. 같은 트럭입니다. 지금 좀 늦게 보이긴 하지만 왜 안 보이지? 화면아? 네, 지금 보이죠? 이렇게 녹아내렸어요. 대전차 지뢰니까 탱크의 그 두꺼운 장갑을 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트럭의 얇은 철판은 그냥 녹아내리겠죠. 이런 일이 지금도 철원에서는 철원뿐만 아니라 김장도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원래 이 지뢰는 북쪽에서 오는 간첩이나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설치한 지뢰들입니다. 이 휴전선에는 약 한 100만 발에서 추리 200만 발이 있는 지뢰가 있다고 하고요. 이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그 당시 이 지뢰를 제거한 게 한 4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400개. 여기 써있죠. 17년간 98년부터 실시하는 지뢰 제거 작전 운동에 17년간 한 7만 개밖에 제거 못했다고 해요. 근데 깔린 건 100만 발에서 많게는 200만 발이에요. 이거 제거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약 한 5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지뢰 제거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제거 다 못해요. 그래서 그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를 하면 오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오가는 도로를 새로 뚫을까? 뚫자니 또 이 GMZ 자연의 보고라고 하면 GMZ가 다 황폐해질 거긴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갔을 때 여기 그때 초등학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자연도 잘 보존하면서
남갑을 잘 오갈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의견을 냈던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땅굴로 다니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땅굴은 1, 2, 3, 4 땅굴이 남가북으로 다 뚫려 있잖아요. 그 누가 뚫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땅굴은 엄청 큽니다. 그러면 쥐레 제거는 500년이 걸려요. 빠르면 200년, 길게는 50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쥐레 제거 아니면 쉽게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그 김장지대에 숲을 불조조로 밀어버리면 1년이면 끝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어차피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곳이니까 위에는 주인이 동물이니까 동물이 살게 하고 사람들은 그냥 땅굴로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말한 친구에서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맞다. 이제는 우리가 땅굴을 안보의 이 공간에서 평화의 공간을 바꾸자. 땅굴의 이 타일에다가 남가북의 평화를 상징하는 학생들의 그림, 남가북의 아이들의 그림을 집어넣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잘만 디자인하면 그동안 우리의 땅굴은 북의 적화야욕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했다면 이제는 바꿔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 아이디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지뢰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전국토가 지뢰밭입니다. 전국토가. 심지어 여기 부산도 있어요. 부산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지뢰는 한국 전쟁 때 심은 게 아니라 한국 전쟁 이후에 북에서 남쪽으로 올까봐 북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심은 지뢰예요. 심지어 여기 써있죠. 서울 우면산, 서울에도 지뢰 지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뢰는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다. 그리고 제가 지뢰 전문가에게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북을 막기 위해서 심어놓은 지뢰에 실제 북한 군이라든지 북쪽을 남쪽으로 오는 사람을 막은 건 5명인가요? 4명인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 없대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를 안 넣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지뢰에 사망하신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지뢰냐 라고 의문심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개성, 여기가 바로 원래 영상을 잘 찍었으면 보일 텐데 이게 소악산이에요. 어머니산이라고 불리는 임신한 여인이 누워있는 산 모양이 보이고요. 개성공단 사진이 보이고요. 그 전에 민통선 마을에는 민통선 안에는 통일촌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해마루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해마루촌은 통일선은 많이 아시는데 해마루촌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루촌을 저희가 찍어왔거든요. 원래 저희는 해마루촌만 가는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개성공단은 여기는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여기가 해마루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일 거예요. 줌을 좀 해볼게요. 여기가 마을 지도인데 이 마을 지도 모양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나요? 자세히 보면 음악을 조금 관심 있어서 하는 분은 보면 높은 음자리 모양이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루촌은 통일촌은 73년도, 4년도에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촌이라는 마을 건설의 모토는 일하면서 싸우는 곳, 즉 제대군인과 원래 살던 원주민을 반반 섞어서 마을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 마을도 지키면서 농사도 지면서 혹시 북에서 침략하면 총 들고 싸워야 된다. 낯들다가 섭들다가 총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 마을인데요. 이 해마루촌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그 통일촌처럼 뭐 일하면서 싸우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평화를 노래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을을 만들 때 이 마을 도로의 구성을 높은 음자리 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자, 통일을 노래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고요. 여기 가면 되게 조용하고요. 새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네. 여기는 한 65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었어요. 살다가 전쟁 때문에 피난 갔다가 다시 마을을 만들고 들어오신 분이고요.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살았는데 65가구만 뽑은 거예요. 55가구나. 55가구만 뽑은 거예요. 뽑아서 마을을 만들었고요. 집들을 보면 상당히 이뻐요. 조경이라고 하시고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런 곳이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요. 네. 여기가 집이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주택단지와 여기 주택단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뭘까요? 소리 좀 낮출게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보면 집에 담벼락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담벼락이 왜 없냐면 이곳은 민통선 마을입니다. 즉 군인이 말고 민간이 들어오려면 군인의 통제를 받아서 들어와야 될 마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을 입구, 출입구를 다리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요. 들어오려면 관광버스가 아닌 이상 일반 승차가 들어오려면 마을 주민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을은 도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없으니까 담벼락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 담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도둑이 들어오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45인승 버스 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곳은 좀 평화로운 마을이다. 딱 봐도 좀 느낌이 좀 나죠? 앞으로 조금만 더 감아볼게요. 이쯤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나가 보니까 한번 더 가볼게요. 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요, 교회예요, 교회. 해마루 광성교회라고 그날 와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피크닉 즐기고 있더라고요. 소풍 나서 보이고 있는데 해마루촌의 이름도 재밌어요. 해마루촌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원래 해마루촌의 원래 지역명은 파주시 장단면 동파리였어요. 동파리. 발음을 세게 하면 조금 이상해지죠. 뭐 똥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마을을 다시 만들 때 마을 주민들이 동이 해가 뜰 거여서 동을 해로 바꿨고요. 파가 한자로 언덕이에요. 언덕파예요. 언덕파. 언덕의 순 우리말이 마루잖아요. 아이스크림도 호두마루라고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루촌이라고 동파리를 순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해마루촌이라고 해서 바꿨고요. 보시면 집들은 정말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신청자 중에 일정 재산이 있는 사람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양을 해줬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건물을 짓고 살게 됐습니다. 보니까 좀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못 오는. 이 마을 특징은 첫 번째는 담벼락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집집마다 이게 태극기가 다 달려 있어요. 태극기 행사가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남쪽 땅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루촌. 나중에 진짜 파주를 갈 수 있으면 이곳을 한 바퀴 도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곳을 함께 걸으면 되게 좋아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특히 봄에 오면 서울에서 꽃이 좀 졌을 때 이곳에 오면 이곳은 꽃이 만개되거든요. 만개해서 여기 오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볼 거고요.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개성공단이 보이고요. 개성공단 앞에는 2018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고 지금 폭파된 안타깝게 된 곳이 있는데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었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연락사무소를 이응을 쓰지만 북은 리을을 쓰거든요. 리을. 두음 법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성에 있으니까 제일 큰 현판은 남북 공동 리을 연락사무소를 썼고요. 맨 위에 조그만 거는 동그란 걸 쓴 거예요. 즉 남과 북의 언어를 다 집어넣은 거고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로비고 2층은 남쪽에 쓰고요. 4층에 북쪽에 썼어요. 3층은 함께 회의하고 밥 먹는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이 2020년 6월 16일 날 이렇게 폭파가 됐죠.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역시 북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쟤들은 거짓이었어. 북의 진실을 알았어 라는 말도 많은데요. 물론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에 대해서 북은 비난받아 마땅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즉 우리가 항상 북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뭐 사건의 흐름을 기승전결 구도라고 보면 우리는 항상 결만 알아요. 결론은 빡! 역시 북은 저래. 쟤들은 믿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북은 이걸 왜 폭파시켰냐. 그 당시 2018년 4.17 선언문 2항을 보면 남과 북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김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북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았어요. 물론 정부가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 탈북 단체가 북에 보내는 삐라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방관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을 보냈길래 북에서 저렇게 화를 냈을까? 혹시 삐라 보신 분 계시나요? 어떤 삐라를 보냈는지? 지금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대북 삐라침 나오는데 제가 몇 장을 준비했어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보여드릴게요.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낸 삐라들의 내용들입니다. 화면이 넘겨갈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내는 삐라에는요. 저렇게 항상 여자분들이 옷을 좀 많이 벗고 계세요. 수영복이라든지 짧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미스코리아 한발대회 얘기하고 걸그룹 노래 얘기했죠. 거기랑 이것도 시작된 거예요. 항상 북에 보낼 때 항상 이런 걸 보내요. 이 배우가 이 모델분이 동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삐라를 주워오면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북에서 자유를 찾아 넘어와라. 이 여자들을 보려고 넘어와라라고 삐라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여자를 보고 싶어도 한다라고 이 삐라가 안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부장지대에 깔려있는 지뢰바 4km를 뚫고 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상황이. 또 하나 북에서 가장 화냈던 삐라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삐라는 리설주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 표지의 배경은 일본 야동이라고 하죠. AV 이 DV의 표지에 여자 배우를 북쪽에 리설주 얼굴을 집어넣은 거고요. 남배우를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북으로 보냈어요. 이거는 남쪽에서 욕하는 거고요. 북도 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내니 북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먼저 이런 삐라를 보냈고 원인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반성을 하지 않고 항상 북만 뭐라고 하냐. 이제 우리가 북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면 그동안 결만 알았다면 이제는 기승전까지 알아야지만 북을 우리도 비판할 수 있죠. 결만 알면 우리는 북을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사건의 흐름을 이해를 하면 이제 북을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판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 관계에서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도라산역, 네, 도라산역은 안타깝게도 못 찍었습니다. 공사 중이어가고요.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까 그 자유의 다리라고 연결된 그 기찻길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산역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면 설명하자면 도라산역에는 여기 옆에 지금 써 있는 게 남북철도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출입사무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가는 거를 출국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 입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남과 북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놨어요.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해가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 그리고 우리는 국경이라고 안 부르고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북에 가는 걸 출국이 아니라 출경이라고 부르고요. 들어오는 걸 입국이 아니라 입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 출입사무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출입경 사무소라고 해도 되지만 그 경 다 빼버리고 남북 출입사무소라고 하고요. 이제 남과 북이 만나서 철도끼리 연결이 되고 기찻길로 다 다닐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외국에 가는 걸 해외 여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에 들어보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해외는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중국을 가고 러시아를 가고 혹은 뭐 독일을 가고 프랑스 가는 건 원래는 우리는 기차로 갈 수 있었거든요. 자동차로 갈 수 있었거든요. 즉 육로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는 해외 여행을 안 부르고 국외 여행 혹은 외국 여행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분단이 되면서 북을 갈 수 없어서 우리가 졸지에 섬나라가 되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국외란 여행의 말을 안 쓰고 해외 여행의 말을 쓰는 거죠. 다시 이제 우리는 외국 여행 갈 수 있는 시대로 복귀가 되는 거다. 다시 돌아오는 거다. 그 꿈을 좀 꿔봤으면 좋겠고요. 이 경의선은 이 침묵은 시민들의 기증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남과 철도 연결이 안 된 동해선 그리고 그 병원선 여기도 지금 침묵 기종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희망철도, 희망레일, 평화철도라는 곳은 지금 이 침묵 기증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또 명패가 생길 수 있겠죠. 도라산 역의 모양은 지붕을 보면은 남과 북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을 상징했다고 해요. 그리고 도라산 역에 가면 상징이 이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입니다. 저는 실제 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역이 하루라도 빨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평양간 기차표를 다 내놓아라.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의 시 제목이죠. 이제 딱 2020년에 이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면 참 좋을 텐데 못 봐서 아쉽고요. 여기에 가면은요, 그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것들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왼쪽에 독일이라고 써 있는 곳은요, 독일의 분단 시점, 통일 시점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 시점이 있지만 통일 시점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면은 그 남북 동서북 통일을 상징해 놨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건지 증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가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이거였어요. 독일 통일 과정을 쭉 설명해 놨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의 제목이 이거예요. 독일은 10월 3일에 통일했거든요. 그런데 1990년 10월 2일 동독 최후의 날. 동독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네. 동독은 망한 게 아닌데 박근혜 정부도 북이 망해야지만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아마 박근혜 정부가 원했던 통일은 그거겠죠. 뭐 2000 땡땡년 몇월 며칠 북한 최후의 날 이걸 아마 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고요. 올 수도 없고요. 와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꿈이다. 허황된 꿈이다라고. 지금은 아마 지금 도라산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이게 철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갈 곳은 통일전망대를 갈 건데요.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라고 하죠. 이곳을 1층에 가면은요. 1층에 가면 그 철도기 연결도 보이고 하는데 여기에 피아노 한 대가 있어요. 이 피아노가 통일 피아노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왜 통일 피아노일까? 이거는 어떤 의미의 통일 피아노냐면 피아노 음을 내는 현이 보통은 뭐라 그래? 실이라고 하나요? 이걸 하잖아요. 근데 얘는 남북을 갈랐던 철조망을 뜯어서 그 철조망을 잘라서 피아노 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눌러보면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 피아노. 즉 남과 북을 사이가 좋아지면 그 남과 북을 막았던 특히 남측에 있는 철조망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철거를 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없앨까? 아니 그러지 말고 철조망을 녹여서 혹은 다른 의미로 써보자. 저희가 학생들하고 여기에 가면 꼭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거든요. 숙제를 내주는 게 혹시 너희들은 남과 북을 막는 대결의 상징이자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이 사라진다면
그 철조망으로 너희들 뭐 하고 싶어라고 미션을 줘요. 어떤 친구는 동상을 세워요. 녹여서 어떤 친구는 뭐 이것처럼 악기를 만들어요. 뭐 트럼펫 같은 그 금관 악기를 만들어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뭐 그때 뭐라 그랬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뭐 배지 같은 걸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이 상상력을 막 피더라고요. 혹시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들하고 여기 가게 된다면 혹은 학교에서 통일 수업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런 철조망을 녹여서 어떤 걸 쓰면 좋을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모든 활동 같은 식으로 내주면 아이들의 아까 제가 땅굴 얘기했듯이 그런 아주 기발하고 평화롭고 통일 수업 상상력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통일 수업에 좀 좋을 것 같고요. 2층을 보겠어요. 2층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2층에는 여기 벽면에 수많은 타일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2층은 이산가족을 상징하는 공간이 전시를 일부 이렇게 꾸몄고요. 여기 타일에 뭔가를 적으신 분은 다 그 당시 실향민들 혹은 이산가족 분들이십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서 조금 제 마음을 좀 울렸던, 마음을 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진들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사진으로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그 함흥 전평군이 고향이신 우리 최병옥님께서는요. 부모님이 그리워 메일로 눈물로 가보시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귀를 썼고요. 또 한 분은 단순해요. 엄마 보고 싶다. 이 6글자에 많은 의미가 황해도 연벽군 황해도에 있는 이 얼마 안 돼 6글자에 정말 많은 글귀가 달려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어요. 내가 살던 집이 모란막 앞에 있는 대동강, 태동강이었나봐요. 다리, 선교리 마을, 장지리 마을, 여기 내가 살던 마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살던 고향을 적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평양도 선교리에 계시는 정봉인님께서는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을 때 그 자랑스러워 자전거를 타고 평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소식을 알렸던 아버지. 그 대학을 다니다가 전쟁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던 아버지라고 이런 짧은 글귀를 적으신 분들 계세요. 또 하나를 또 보자면 그리운 아버지,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버지라고 왕애련님께서는 이렇게 적으셨고요. 또 다른 걸 보면 황해도 훈남에서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사주셨던 금성고문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거제도에 같이 못 내려와서 17살 때 보는 게 마지막 얼굴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금 아픈 사연들이 여기에 수만 장이 적혀 있고요. 이런 사진도 적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살던 집을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리신 사진도 보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함석 지붕이 있고, 뭐, 큰 독에 새끼 자라 2마리, 심지어 이분은 어렸을 때 오리똥 져먹으면서 놀았나 봐요. 이런 얘기도 적은 것처럼, 그 당시에 실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었고요. 이산가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산가족은 현재 그 당시 13만 명이 등록을 해놨고요. 지금은 한 8만 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9만 명 가까이 돌아가셨고요. 지금 한 4만 명 정도 상존해 계십니다. 이 1년에 약 3천에서 4천 명씩 돌아가시고 있는 게 이산가족의 현실이고요. 이산가족은 빨리 만나게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이거는 둘 다 똑같이 비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산가족 상봉을 서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과 북이 둘 다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이산가족은 원래 양비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거 둘 다 똑같이 저는 비판받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분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라도 하는 조치가 더 늦기 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산가족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만나신 분보다는 만나시지 못한 분보다는 만나신 분이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만나시지 못한 분은 하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만나신 분은 더 이상 그 희망은 없거든요. 남쪽에서 이상가적으로 2번 이상 본 사람은 없어요. 즉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희망조차 없는, 더 힘들다. 그래서 이상가족 상봉이 끝나면 남쪽을 주관하는 적십자에서 매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건다고 해요. 전화해서 할머니, 뭐 할아버지 오늘 아침 식사는 드셨어요? 뭐 지금 기분 어떠세요? 라고 이런 심리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약 한 30%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얘기해요.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이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필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 보니까 통일 피아노는 연주 가능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주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 아니었으면 연주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학생들 데리고 가면 피아노 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연주해 보라고 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는 3층에 가면 여기가 어떤 좀 오류가 좀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중립지역이라고 써 있거든요. 중립지역 써 있고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빨간색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중립지역이란 말은 어디로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정신협정문 이행이란 부속합에서 이 문서를 아무리 써봐도 중립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여기 한강 하구를 그 당시 문서는 뭐로 표현했냐? 공유수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한강은 말주고 못 먹잖아요. 강가니까. 그러면 이 중간을 휴전선을 할 것이냐? 그거 못한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남쪽 해안가, 이 강변가라고 하죠. 강이니까. 강변에 100m, 북쪽 100m에 접근하지 않는 한 이 중간에 있는 구역은 공유수역이다, 공동수역이다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어느 순간 여기 전망대 가니까 중립이라는 말이 썼더라고요. 중립이라는 느낌이 저런 느낌이잖아요. 반은 왠지 내 거, 반은 북쪽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갔을 때 가끔 가다가 여기서 해설하시는 분이 해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들어봤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한번 말씀하시길래 들어봤는데 이래서 평화통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그 당시에 절실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먼 곳이 2100m고요. 2.1km고요. 가까운 게 460m예요. 460m 상당히 가깝거든요. 여기에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460m면 남북의 군인이 서로의 머리를 겨눌 수 있는 거리고 2100m, 2.1km면 K2 사거리, 유효 사거리가 2km거든요. 네? 서로를 쏠 수 있는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이야기에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번 해설 끝나고 다시 학생들 다 모여봐요. 다시 좀 얘기 좀 할게요. 라고 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60m면 서로 손 흔들면 보일 수 있는 거리고 2.1km면 서로 크게 소리 지르면 아마 들릴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즉 서로가 안녕하세요 라고 부르면 서로 손 흔들면서 인사할 수 있는 거리에 다 들어간다. 남과 북의 군인이 서로의 뭐 머리를 겨누고 심장을 겨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곳은 그런 곳으로 바뀌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평화통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마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서로 그럴 거 아니야. 저기서는 북한군이 우리를 총을 겨누고 있겠네. 나의 심장 혹은 나의 몸을 겨누고 있겠네 라는 말을 할까봐 그럼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왜 저분은 설명을 저렇게 하셨지? 라고 지금도 의심스러워요. 지금도 궁금해요. 아니, 이 당시가 뭐 2017년도 아니고 2019년도였거든요. 남북이 막 평화가 분위기가 막 오고 이럴 때였는데 굳이 저런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다, 두려웠다라는 하나의 좀 사연이 있고요. 마지막은 여기 전망대를 볼 거예요. 여기도 무료입니다. 무료. 마지막 사진은 영상을 좀 마지막만 보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되시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전망대 사진입니다. 영상은 길지 않아서 잠깐 멈출게요. 이렇게 주변을 쭉 둘러볼 수 있고요. 태극기도 있고 밑에가 여기 흐르는 이 도로가 자유로고요. 여기가 파주 운정신도시 이런 곳이에요. 열심히 사람들이 만왕형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간 색깔 옷 입고 누가
네, 지금 여기 보는 모든 풍경이 다 북극입니다. 여기는 김포고요. 여기가 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만안경은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사람들이 만안경 보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맨날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하면서 인권 침해 발언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주면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한 분, 제가 아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추지연 선생님, 추지연 선생님을 제가 멀리서 만안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선생님은 파란 옷을 입었네. 오늘은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가네. 오늘 옷차림 보니까 장 보러 가는 옷차림이 아닌데 어디 좀 좋은 데 가나?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이거 뭐 신고할 거예요. 뭐 그죠? 도찰 뭐 이런 걸로 신고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안경을 사람들 다 보면서 다 그런 얘기해요. 엄마 저기 북한 사람 지나가. 여보 저기 봐봐 저기 사람들 모여 있어. 저기 보면 검은색 옷 입고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은 어느 순간 이곳은 구경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북쪽은 우리 같은 이런 대규모 전망대가 없거든요. 북인권이 이야기하면서 인권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뭐 다시 아직 확인 안 된 정보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북을 이야기하면서 만안경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이 공간을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냐. 여기 날씨가 좋으면 만안경이 없어도 북쪽의 자연 풍경도 다 보이거든요. 굳이 만안경을 보면서 사람을 구경하고 남과북을 비교하고 쟤네가 자동차도 없나 봐. 맨날 자전거 타고 지나다녀. 쟤네 가난하다. 아는 거를 가난을 항상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이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여기 가면 전망대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일부러 다 들으려고 크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경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서 될 수 있으면 만안경을 보실 거면 사람을 보지 말고 그냥 풍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안경을 봤다가 안 보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 안경을 조금 올려서 뒤에 있는 산을 보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통일 절망대라고 왔습니다. 이 만안경 때문에 북은 구경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안경을 없애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저랑 가진 팀은 만안경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 전망하게 되려면 사람은 구경하면 안 된다. 만안경을 빼고 그냥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쪽을 만나는 곳. 진짜 보고 싶으면 만나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념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옛날에 막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느끼면서 절대 보지 말아야지. 저는 지금 가서도 만안경을 안 봐요. 네. 아무튼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랑 함께 파주를 좀 둘러봤어요. 뭐 360도 영상을 화질이 정말 좋으면 더 막 보면 좋은데요. 못 보신 화질이 좀 흐려서 제가 막 움직일 때가 좀 어지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찍어온 거에 비해서 전달이 좀 잘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파주를 저랑 함께 아주 짧게 돌아봤는데요.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서로 나눌 이야기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